푸틴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이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저 스타링크 위성을 다 파괴시켜라. 이게 지시사항이네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게 펜타곤이에요 지금. 그래.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문명사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면 세계적인 식량 에너지의 공급망 재편도 있겠지만 저는 그 2030년대에 절대 강자를 결정하는 이제 그 본선 게임이 개막이 된 것이다. 그게 5G, 6G다. 이제 중국하고 문제가 되면 과거 사드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영화 상영 금지하고 네. 뭐 관광객 끊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요소수 사태 이후를 보시라는 거죠. 네. 앞으로는 이제 그 한국제 부품을 장착한 뭐 전기차라든가 완성품에 대해서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끊는다든가 네. 또는 뭐 몇 개의 물품에 밸브를 잠궈버린다든가 사실은 이런 류에서 뭔가 조치가 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은 사실은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네.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이건 파국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이 국제 정세가 회색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 존이에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그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글로벌 중추국가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어떤 당당한 대한민국 이 중견 국가로서의 우리 강한 외교가 강한 나라 이런 걸로 조금 더 어떤 내실 있는 준비를 하면서 수위도 올라가면 나름대로 논리적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바로 어떤 정책이 급변진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이건 삼류국가입니다. 이거는 저기 호주가 친중에서 반중으로 급격히 돌아서는데 저런 게 삼류국가예요. 논리적이지가 않아. 언제는 중국 편에 섰다가 언제는 또 반중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비용이 증대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견국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티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네. 조금만 더 힘을 비축해가지고 내일 모레를 준비하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외교에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이제 우리도 글로벌 책임 있는 국가로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공재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뭔가 주장도 펼쳐야지. 다짜고짜 이래버리면은 이거 이제 그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미중 간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이제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 블록화 현상이 더더욱 이제 심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중 경제 블록화 속에서도 사실은 이 줄타기를 잘하면 사실 양쪽으로부터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어떤 반도체 전략 동맹 안에서도 우리가 어쨌거나 주요한 이제 그 반도체 그 산업 국가로서 큰 시장을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공략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서브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뭐 침체가 되긴 했지만 중국의 이제 각종 플랫폼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엄청난 서브가 필요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PC 스마트폰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체적인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뭐 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은 이제 미국에서 조달하던 이제 반도체 장비를 이제 중국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에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또 국내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그 실적도 좋아지면서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얻을 실리를 얻고 또 중국에서 또 얻을 실리를 얻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서 정말 아주 최악의 경우에 중국이 뭐 반도체 산업조차도 예, 뭐 정말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 때문에 예, 뭐 일정하게 단절하는 또는 우리 제품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보면 우리는 정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요 몇 년 사이에 그 정경련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 보면 흥미로운 게 네. 거의 친중 보고서예요. 음. 알셉이라고 네.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이 네. 어떤 경제 이니셔티브 네. 이런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어떤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기술 주권을 확립한다는 네. 전제 하에서 기술 동맹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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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보수와 전쟁하는 보수가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하면 이건 무슨 꼭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경제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을 등지면 진짜 큰 문제 생겨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부터 그나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느끼질 못하시는데 중국 옆 나라여서 그랬던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사실 외환위기 전에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10%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20%대 후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국 경제가 중국이 굉장히 빨리 커져서 이제 G2 국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이 사실 받은 혜택이라는 건 물론 이제 일방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네. 서로 어쨌거나 윈윈하면서 받은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하고 언제까지 이런 관계가 갈 거냐는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지금 어떤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뭐냐면은 커진 중국이 네. 옛날과 달리 경제력을 무기화해서 이웃 나라를 강화하려는 조짐들이 나타났다. 네. 그러면서 어떤 또 외부의 견제가 심해지니까 점점 더 통제 위주의 그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중국에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예, 네.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또 재앙적인 요인도 있다. 다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을 이제 제대로 다뤄야 된다. 여기까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아직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원래 개방 국가였다고. 50년대, 60년대부터 원조로 먹고 산 나라 아닙니까? 개방 국가고 네. 거기서 민주화하는데 30년 걸렸고 또 민주주의 한 이후에도 지금 30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 빠르게 변했다 그러지만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중국은 거대한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하고 이제 40년 그 세대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저 3만 달러의 관점 또 뭐 5만 달러의 관점으로 중국이 이제 10,000달러 넘어섰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다 지켜라. 왜 안 지키냐. 이러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중국으로 봐서는 좀 아니 이제 개혁 개방한 지 40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가 외국을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전쟁을 몇 번 했고 우리는 한 건도 안 했고 하소연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야. 무엇이 어려운가? 왜 민주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사실은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그 중국의 그 시골까지 민주주의를 하면은 뭐 옛날에 군벌, 깡패 이런 자들이 다 득세한다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런 사정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면서 그래도 어떤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될 거냐 이런 압박을 넣는 건 난 필요한 일이고 얼마든지 좋은 거 아니냐 이거. 그러나 그건 존중이라는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있는 건데 지금 양상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떠오르는 중국을 이제 눌러서 결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 패권 경쟁의 어떤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사실은 일견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이건 승자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또 관여하는 이런 어떤 흐름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단층선 위치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돌격대를 자처할 이유는 좀 있는가? 그것은 과연 논리적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지 이런 사고가 이런 고민이 무르익지도 않고 불과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정부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 전략으로 급선회했다는 이런 신호를 어떤 주변국에게 줘버렸을 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준엄하게 바라봐야 될. 그렇군요. 뭐 하여튼 마무리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원래 뭐 좀 따로 에피소드를 올리고 싶었는데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네. 좀 궁금한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예. 러시아가 빨리 뭐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하든 또는 뭐 또 국제사회가 압박해서 러시아가 빨리 손을 들든 해서 빨리 끝날 거다. 그래서 뭐 이로 인한 원자재라든지 또는 뭐 곡물 가격 봤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제 너무너무 길어져서 이제 만성화되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왜 이런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점에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2월 20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가 72시간 못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젤렌스키 보고 아예 빨리 망명해라. 전쟁 자체가 없다. 이랬거든. 그러는데 이 마크 밀리가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패주했다고. 그땐 또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죠? 왜 이러냐 이게. 최근에 미국의 그 정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냉전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그 기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물어지면 민간에 딸립니다 오히려. 근데 이 72시간 이내 무너진다는 걸 러시아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에 그 선동하는 아청꾼들이 이런 발언까지 해요. 전쟁 자체도 없다 사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붕괴되기 때문에 8분이면 된다. 그게 8분 전쟁론, 15분 전쟁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지상군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2시간이면 젤렌스키 정부를 참수하고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친러시아로 바꾼 정부 수립까지 가능하다. 72시간입니다. 이랬거든. 그랬나요? 미로가 다 그랬어. 그러면 뭘 빠뜨렸느냐? 첫째, 서구화되는 어떤 시민혁명,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메이단 혁명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성장해오고 수없이 여태까지 피를 흘려온 우크라이나 시민의 의지, 이게 누락이 됐고, 둘째는 그 사이에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나토식 장비에 의해서 그 나토식 표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비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군이 과소평가가 되고 거기에 아조우 연대라는 극우 나치 예를 들면 우리 서북 청년단 비슷한 조직이 사실은 정규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극우의 색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상당한 어떤 전투력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병대 의용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전을 하면서 이거는 오랜 혁명을 거쳐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정부의 능력, 정부의 지도력. 근데 우크라이나 정치는 어차피 개판이었어요. 그거 보면 미국의 분석이 맞아요. 그러나 저변에 있는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혁명 전쟁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외부의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에 개입했을 때 그걸 물리친 게 나폴레옹 전쟁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건 혁명 전쟁이에요. 국가 정체성 혁명이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냐 러시아냐 이런 질문에 작년 8월 여론조사에서는 유럽이라고 답변한 게 27%인데 지금 57%. 그다음에 러시아라고 답변한 게 21%였는데 지금 8%.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이제 뭐 모르겠다. 회색지대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혁명 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전쟁이라는 그 현상에만 시야를 집중시켜서 우리가 모든 역사적 분석, 지정학적 분석, 군사적 분석 다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다 먹물들의 향연이냐 하면은 그런 분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시민의 분석이 빠졌던 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 전쟁 실제 양상으로 들어가면은 이번 전쟁에 있어가지고 그 뭐 제블린, 스팅어 같은 군사무기, 탱크 뭐 이런 게 그 초반부터 서구가 지원해 준 걸로 알지만 한참 뒤에 들어갔고 제일 처음에 지원된 거는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위성 수신 안테나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거 전쟁 나고 이틀 만에 지원이 결정됐고 전화 한 통화로 네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하니까 이튿날 보내줄게. 그래서 3월 1일 날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성화돼서 이 여기서 제공하는 우주 와이파이 이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구식 장비를 전부 다 효율성을 러시아보다 몇 배 더 그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싸워서 안 지는 무기로 바꿔준 거고 거기에다가 그 우버 택시의 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네. 승객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기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군대가 값싼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을 그 도하 작전하는 러시아를 괴멸시켜버리는 이 기술로 그대로 이용되고. 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르타라는 그 네. 앱인데 네네. 우버 택시는 많은 승객과 자동차를 드라이버와 패신저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네네. 복잡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미군도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가니까 AI가 적군의 표적을 알려주고 오면 네네. 드론이 폭탄을 실어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대신 폭탄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AI 분석 기술. 네. 그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릭스의 그 저궤도 초소형 위성에서 제공하는 뛰어난 품질의 그 영상 자료. 이게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온 러시아군을 낱낱이 다 그 폭로해버리고 그 총사령관이 일론 머스크인데 급기야는 네. 4월 15일 날 그 흑해 함대에 러시아 흑해 함도의 지휘함인 모스코바우를 격침시킨 것도 이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이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저 스타링크 위성을 다 파괴시켜라.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러시아 우주군이 격파시키려고 보니까 이거는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2,000개를 먼지처럼 뿌려놔가지고 파괴할래도 파괴할 도리가 없고 그 수신기와 이 위성 사이에 이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계속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어를 했는데 여기에 논란 당사자는 미 국방부예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역할을 했는 줄은. 그리고 전자전 공격은 이렇게 막아내는 기술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진짜 역량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휘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텍스놀로지 그 관측 위성 업체, 그다음에 오릭스, 그다음에 우버 택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스타링크죠. 거기가 그 기업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게 왜 새로운 문명적 전환이냐면 옛날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미 육군의 교육사령부 같은 데서 그걸 군사적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이래서 결국은 군대가 가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기업이 직접 군사력을 제공하는 상당히 놀라운 하여튼 양상이네요. 그러면은 그 스타링크 위성이 그 러시아의 전차 장갑차 함대만 격파한 게 아니라 그 안테나가 소방서, 학교, 주 정부 이런 데 다 배치돼 가지고 인간 생활에 어떤 그 필요한 기반을 유지를 하는데 다 작동을 해버려요. 네네. 근데 써보니까 통신 품질이 되게 좋아. 이게. 근데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스타링크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빅테크 기업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우선 이 현대 문명은 기지국 문명이야.
기지국에서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우주에 가면은 되게 비싸. 니네 안테나 자랑하는데 한 개에 $1,000야. 누가 사? 이게 중국의 접근법입니다. 중국 그게 기지국이 400만 개, 아프리카 중동에 370만 개를 줘줬어요. 그래서 미국을 압도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5G의 절대 강자가 중국이 되려던 참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 방법 필요 없다. 우주에서 건너뛰어서 물론 중국도 그런 위성을 발사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52번째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로켓 발사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재활용 로켓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해 버리니까 이젠 비판론자들이 말을 전부 수그러들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적의 대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 뭐 삼성이 그 6G 화이트 페이퍼를 발간해서 비전을 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인프라는 초소형 군지비성이에요.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 둘이 경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 군사력으로 돌변할 수 있고 미군보다도 방어 능력이 뛰어난. 예.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게 펜타곤이에요 지금.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우크라이나 정부를 참수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는 것도 있지만 숨겨진 목적 중에 하나가 흑해에서의 러시아 재해권 확보인데 지휘함이 격침당하자 그 지휘를 받는 러시아의 모든 함정이 다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 아예 골라가며 때리고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거꾸로 재해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거죠. 한때는 러시아군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극단주의가 나타나더만. 지금은 또 러시아군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또 하나의 극단주의가 나타나서 미국이 계속 극단주의에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 기업과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무기의 결합이 나타났다는 너무 독창적이고 경이롭고 새로운 그 방식의 결합을 우리가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처음 알았네요. 엘빈 토플러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게 바로 제4의 물결 전쟁이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문명사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면 세계적인 식량 에너지의 공급망 재편도 있겠지만 저는 그 2030년대에 절대 강자를 결정하는 이제 그 본선 게임이 개막이 된 것이다. 그게 5G, 6G다. 하나의 새로운 양상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전쟁이 출현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개런티는 줬고 이후에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더더욱 서구화될 수밖에 없나. 서번이 좋거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그러나 중후장대한 러시아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 지상군의 30%가 뭐 사실 전쟁 수행 불능 상태까지 갔다 그러지만 이제 장기 지구전의 양상으로 이것이 바뀌면 이제 진지전의 양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기술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을 원래 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망상이 미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긴 또 패배주의로 경도됐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감정과 망상과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이냐를 분별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세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가? 이런 점들을 이 결과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통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 듣다 보니 너무 재밌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해소돼야 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공급망 교란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좀 풀리고 세계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좀 여쭤봤는데 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숨어 있는 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의원님 종종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하고 계신 유튜브가 뻥 뚫리는 TV. 뻥 뚫리는 김종대의 TV. 뻥 뚫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랍니다. 저희 편집할 때 요 하단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서 또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제가 뭐 사석에서도 여러 번 뵙고 또 이렇게 뭐 선대인 TV에서도 전에도 모신 적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은 되게 시골 아저씨처럼 막 되게 구수하게 하시는데 어려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쉽게 해주신다고 할까?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대인 TV 애청자예요. 어디서 뻥 뚫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뻥을 치시고 그러세요? 아니 원래 뻥 쳐야 뻥 뚫려요. 자,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네. 김정대 의원님 종종 모셔서 좋은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